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된장국, 그리고 엄마의 손에 쥐어진 결혼 반지 하나. 창문 밖에서 들리던 차 시동 소리, 그것이 내 어린 시절의 마지막 소리였다. 문 앞에 남겨진 종이 한 장. 은주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 한 줄에 내 13살 인생은 무너졌다. 그날 이후 나는 울지 않았다. 내가 배운 첫 번째 진실은 행복은 누군가를 버려야 얻는 것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뒤엎었다. 반찬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때렸다. 은주야, 사람은 절대 사랑 하나만 믿으면 안 돼. 그 말이 내 전부가 됐다. 학교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너희 아빠 새 여자랑 산대. 처음엔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내가 직접 봤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내 손을 잡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빠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의 피가 차가워졌으니까. 시간은 흘러 24이 되던 해,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아빠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 대신 하얀 난초 한 송이가 도착했다. 미안하다. 김동수. 웃음이 나왔다. 미안하다면 죽어서 오지. 그날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내 손으로 끝내겠다고. 10년 뒤 나는 서울의 광고회사 EJ 크리에이티브 대표가 됐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사람들은 날 냉정한 천재라 불렀다. 맞다, 난 냉정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읽지 못했다. 왜냐면 내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 손에 찢겨나갔으니까. 하지만 그날 내 비서가 들고 온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대표님, 이번 입찰에 김동수 회장 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그 이름 17년 만에 다시 들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럼 재미있게 놀아보죠. 며칠 뒤 투자 설명회장. 정장 차림의 노인이 내 앞에 앉았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손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는 나를 보며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야, 정말 내가 대표였구나. 이름 기억하셨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윤기 흐르는 머리, 값비싼 보석, 그리고 나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 새엄마. 내 복수의 대상, 이순이었다. 회의는 형식적이었다. 나는 계약서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내려놨다. 이게 투자 조건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경우엔 귀사의 자금줄은 끊기겠죠. 아버지는 종이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류엔 EJ 측 정권 위임 시 모든 채무 이행 면제, 즉 나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면 빚은 사라진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의 회사를 내 손으로 삼키는 계약이었다. 은주야, 이건 너무 비즈니스예요, 아버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홀로 복도를 걸었다. 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버린 건 가족이었지만 내가 버린 건 감정이에요. 그날 밤 나는 술 한 잔을 따랐다. 비가 내렸다. 17년 전 그날처럼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마치 과거의 나를 부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어린애가 아니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김동수 회장, 투자 실패로 사업 위기 직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사를 접었다. 이제 시작이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엄마와 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쪽지가 있었다.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는 조용히 불을 붙였다. 종이는 천천히 타올랐다. 그래요, 아빠. 이번엔 내가 행복할 권리를 가져볼게. 창문 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엔 불이 타올랐다. 차가운 불, 복수의 불. 이제 그 불은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그 단어는 이제 내게 모욕에 가까웠다. 은주야, 우리 다시. 아버지,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 이름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복수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며칠 뒤 비서가 내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김동수 회장 측 유동성 위기입니다. 주력 사업체 2곳이 도산 위기고 부채 상환일이 다음 달이래요. 나는 짧게 웃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그가 떠난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었다. 언젠가 돌아올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는 모를 것이다. 나는 바로 내부 분석팀을 불렀다. 김동수 그룹의 자회사 현황 전부 열람해요. 특히 KMS 로지스틱스 거기가 핵심이에요.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대표님, 그곳은 대표님 아버지가 직접. 그 이름 다시 말하지 말아요. 우린 지금 투자 분석 중이에요. 가족사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나는 서류 더미를 넘기며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정리할 때가 된 거죠. 며칠 후 나는 익명 투자자로 위장해 KMS 로지스틱스의 최대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회의장에는 그가 있었다. 그리고 새아내 최선영도.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다. 값비싼 원피스, 진주 목걸이, 그리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는 버릇. 은주 씨라 했죠? 그녀가 물었다. 네, 이제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입니다. 젊은데 대단하시네요. 혹시 아버지가 도와주신 건가요? 나는 웃었다. 아버지요? 그분은 저한테 빚만 남기셨어요. 순간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눈을 마주치며 덧붙였다. 그 빚,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네요. 며칠 후 내가 흘린 정보 한 줄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KMS 로지스틱스 부정 회계 의혹으로 세무조사 착수. 그날 오후 아버지의 번호가 떴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거절을 눌렀다. 그가 떠난 날처럼 이번에도 나는 문을 닫았다. 다음 날 한지훈 변호사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너 진짜 시작했구나. 이제야요. 그 사람 곧 끝나. 지훈은 내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내 복수의 전모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은주야, 후회는 안 할 거지? 후회요? 나는 웃었다.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며칠 뒤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 주가가 폭락했다. 언론은 부패 기업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새아내 최선영은 언론 인터뷰를 피했고 이사진은 줄줄이 사퇴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래, 이제 무너져야지.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보이스 레코더를 켜두고 받았다. 은주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지금은 바빠요. 회의 중이라. 나 모든 걸 잃게 생겼다. 이제야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놨다.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다.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요. 그날 밤 최선영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당신 누구야? 당신이 부른 이름이 있잖아요. 은주. 설마 김동수 그 사람 딸?
정답이에요. 왜 이러는 거야? 내 엄마가 병원비도 못 내고 죽을 때 당신 남편은 어디 있었는지 기억 안 나요? 그건 다 지난 일이야. 맞아요. 그날 이후 난 어른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김동수 회장은 검찰에 소환됐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회장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신문 일면에 실렸다. 나는 그걸 프린트에 벽에 붙였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다. 복수는 아직 진행 중. 밤이 되자 한지훈이 찾아왔다. 이제 됐잖아. 그만해도 되지 않아? 아니. 왜?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잖아. 나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복수의 중간이 아니라 끝을 봐야 멈춰요. 며칠 뒤 그의 회사는 상장 폐지됐다. 임직원들은 거리로 쫓겨났고 집은 압류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 그가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야, 나 좀 도와줘라.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잘못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벌을 받을 시간이에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창가에 앉았다. 불빛이 꺼진 도심, 거기엔 한때 세상을 가진 남자의 몰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의 균형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깬 걸 내가 다시 맞춘 거예요. 그날 아침 뉴스는 또 한 번 그의 이름을 도배했다. 김동수 전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한지훈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다. 이제 끝이야. 아직 아니야. 뭐가 남았다고? 그 사람의 자존심. 그건 아직 무릎 꿇지 않았잖아. 며칠 후 나는 그를 처음으로 감옥이 아닌 현실의 감옥에서 봤다. 그의 집,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압류 딱지가 붙은 대문, 바닥엔 흙먼지와 버려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낡은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예전의 위풍은 사라지고 남은 건 주름과 후회뿐이었다. 은주야. 그 이름 부르지 말라 했죠. 이젠 아빠가 할 말이. 아빠요? 나는 냉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아빠라니 그 단어가 입에 붙기나 해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은주야 제발. 그 무릎 이제야 꿇네요. 하지만 그건 용서를 구하는 무릎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세상의 바닥이에요. 그 순간 계단 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김동수 씨, 이제 이런 연극은 그만하죠. 최선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눈빛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제 그만 포기해요. 재산도 명예도 이미 제 겁니다. 그녀가 말하며 내게 시선을 돌렸다. 은주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그녀는 내게 따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일부러 제안을 받아들였다. 복수는 상대가 다가올 때가 가장 달콤하니까. 카페 나디시. 그녀는 고급 코트를 걸치고 나타났다. 하지만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죠? 서로 이득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득? 김동수 그 사람, 이제 곧 끝나요. 그 사람 대신 나와 손잡으면 그 회사 다시 세울 수 있죠.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잡으라고요? 네. 그 사람은 당신을 버렸지만 난 당신을 이용할 생각도 없어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이용할 생각이 없다? 지금 그 말이 제일 이용 같네요. 그녀는 눈빛을 바꾸더니 낮게 속삭였다. 은주 씨, 나 당신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여자예요.
불쌍한 척은 그만하세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 나 몰래 당신 이름을 계속 찾았어요. 잠에서 깰 때마다 은주야만 불렀어요. 순간 내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복수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사람 이미 다 잃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당신만 다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만두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CCTV 영상을 받았다. 지훈이 보낸 파일이었다. 이거 내 아버지 집 앞 CCTV야. 오늘 낮에 무릎 꿇은 장면. 누가 찍어서 언론에 흘렸어. 그 영상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전 재벌 회장, 딸 앞에 무릎 꿇다. 댓글엔 온갖 말들이 달렸다. 통쾌하다. 인과응보다. 세상엔 아직 정의가 있네. 나는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래요, 세상도 이제야 정의를 배우는군요. 며칠 뒤 최선영이 내 회사로 찾아왔다. 고급 코트는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에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나 좀 도와줘요. 도와달라고요? 검찰이 나까지 조사하려고 해요.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당신 방법 있잖아요. 언론이 당신 편이니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랬죠. 복수는 다가오는 사람부터 무너뜨리는 거라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당신이 엄마 병원비 거절했죠. 기억나요? 그건 그때든 지금이든 당신의 그때는 항상 변명뿐이에요. 나는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요. 당신 차례예요. 그날 저녁 뉴스. 김동수 전 회장 부인 비자금 은닉 혐의로 조사 중. 기자들이 몰려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실려갔다. 나는 TV를 끄며 중얼거렸다. 두 번째 무릎. 그날 밤 지훈이 내게 말했다. 은주야, 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게 아니라 정확한 거야. 그럼 이제 끝이지? 아니, 아직 한 사람 남았잖아. 누구? 나 자신. 지훈이 나를 바라봤다. 너 스스로 무너뜨릴 생각이야? 그래야 완전해져. 이 복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으니까. 창문 밖 도시 불빛이 흔들렸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빛엔 온기가 없었다. 대신 완벽한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내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무너졌고 최선영은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으며 세상은 나를 정의의 심판자라 불렀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성취감 대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비어 있었다. 그 공백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따라붙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김은주 씨 맞나요? 여린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저 김아린이에요. 그 이름, 기억의 저편에 묻혀있던 단어가 다시 피어올랐다. 아린, 그 사람의 딸. 내겐 아버지를 대신한 원망의 대상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대학 신입생쯤 되어 보이는 얼굴, 단정한 차림, 그리고 그 속에 묘하게 닮은 눈빛. 저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일로요? 아버지 일 때문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힘들다? 내가 웃었다. 그분은 힘들다는 단어를 몰라요. 항상 남이 힘든 걸 구경하던 사람이니까. 그녀는 머뭇거리며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아버지가 쓰셨대요. 언젠가 꼭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봉투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주에게. 그 두 글자만 봐도 심장이 미묘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아버지를 원망 안 해요?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불쌍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증오 대신 연민이 있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은주야, 이제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 자격이 없다. 그래도 한 번만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김동수,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듣고 싶던 목소리는 당신이 떠나던 날 이미 죽었어요. 며칠 후 할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꽃을 들고 있었다. 엄마가 구속된 뒤로 아버지 혼자 계세요. 누가 밥이라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당신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냥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왜 나한테 부탁해요? 아버지한테는 당신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녀의 말에 내 마음 어딘가가 찔렸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눈빛 연민으로 착각하지 마요. 결국 나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곳은 예전의 대저택이 아니라 허름한 단칸방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얼굴 절반만을 비추고 있었다. 은주야. 그 이름 여전히 입에 붙으시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젠 미안하다는 말도 부족하단 걸 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할인을 바라봤다. 너희 둘 닮았구나. 그 말에 나는 숨이 걸렸다. 닮았다고? 나는 그 사람의 피를 부정하고 싶었는데 그날 밤 할인이 내게 말했다. 은주 언니, 복수 다 끝났어요? 응, 끝났지.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나 자신처럼 흔들렸다. 며칠 뒤 할인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언니, 아빠가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대요. 혹시 잠깐이라도 그만해요, 할인 씨. 그 사람 일에 나를 엮지 말아요. 그 사람 이제 진짜 후회해요. 후회는 산자의 사치예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내 귓가에 박혔다. 언니, 복수가 끝나면 마음은 어디로 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 편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손을 뻗었다. 편지를 다시 펼치자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은주야, 너를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얼음 같은 것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역시 아버지다운 거짓말이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얼굴은 미움보다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 편지를 읽은 뒤로 나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증오로만 채워졌던 내 안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싸움이 끝난 뒤의 전쟁터처럼. 그리고 그 공허함 속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자꾸 스며들었다. 언니, 아빠는 진심이었어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할인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요? 의사가 오래 못 버틸 수도 있다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 내 엄마 죽을 땐 병문안 한 번 안 왔어요. 이제 와서 병상이라니 너무 늦었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요. 그녀의 눈빛엔 간절함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부탁, 그 사람 대신 전할 자격도 당신한텐 없어요. 그녀가 돌아간 뒤 지훈이 찾아왔다. 할인이라네, 너한테 진심 같더라. 진심? 그 단어, 나한텐 사치야. 넌 계속 싸울 거야? 이젠 다 끝났잖아. 끝난 게 아니라 드러난 거야. 뭐가? 거짓. 나는 서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KMS 로지스틱스의 마지막 계좌. 그 안에 숨겨진 돈이 있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건 이미 다 압류된 거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져 있어. 그 이름이 김할인. 그날 밤 나는 할인을 다시 불렀다. 할인 씨, 우리 얘기 좀 하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그 계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그거 당신 명의로 숨겨놨잖아요.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건 나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이 세상에 모르는 척이 제일 비겁한 거 알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아빠가 부탁하신 거예요. 이건 언니를 위해 쓰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정말이에요, 언니. 그녀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때 문자가 왔다. 지훈이었다. 추가 확인 완료. 김할인 계좌, 비자금 세탁 정황 확정.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언니, 제 말 믿어요. 아빠는 그만해요. 언니, 제발. 할인 씨.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도 결국 그 사람 편이었네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네. 며칠 뒤 뉴스에 또 하나의 기사가 떴다. 김할인,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 관리 의혹. 기자들은 아버지의 공범인가 희생자인가를 논했다. 세상은 또 한 번 떠들썩했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희생자는 없어요. 모두 선택한 거니까. 그날 밤 지훈이 찾아와 말했다. 넌 정말 다 끝내는구나. 응. 한 사람도 예외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그 애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 몰랐다고 죄가 사라지진 않아. 은주야, 넌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복수가 시작된 거야.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김동수 씨가 위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야겠어요. 지훈이 놀랐다. 내가? 왜? 끝은 봐야죠. 병원 병실.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다. 눈을 떴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은주야.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래요. 그 이름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끝났어요, 아버지. 병실을 나서며 할인이 뛰어왔다. 눈물 범벅 얼굴로 내게 소리쳤다. 언니,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도 피가 다면 세상은 벌써 지옥이 됐을 거야.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언니 사진을 붙잡고 있었어요.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다. 그건 죄책감이지 사랑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불 속에 던졌다.
너를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그 문장이 천천히 타올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안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은주야, 내가 정말 원하던 게 이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 지훈아. 내가 원하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나 봐. 불빛이 사라졌다. 남은 건 복수의 끝에서 서 있는 한 여자뿐이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느꼈다. 세상이 조용하다는 걸.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구나 싶었다. 나는 승리했다. 아버지는 죽었고 그의 이름은 신문 속에서 사라졌다. 세상은 나를 차가운 정의의 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정의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를 위해 준비된 꽃은 시들어 있었고 영정사진 속의 얼굴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다. 할인이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는 같은 피가 흘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이름. 그녀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언니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해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이잖아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사진 속 그는 아버지라기보단 그냥 한 남자였다. 욕심 많고 약했고 사랑을 모른 남자. 이제 됐죠? 할인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응, 이제 정말 끝났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시려왔다. 며칠 후 회사로 돌아온 나는 일에 몰두했다. 회의, 보고서, 광고 캠페인. 모든 게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비서가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조용하네요. 그녀가 나간 뒤 나는 모니터 화면을 껐다. 화면 속 내 얼굴이 비쳤다. 냉정하고 완벽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 내가 그렇게 되길 원했나? 아니, 복수를 위해 잃어버린 게 나 자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묘소를 찾았다. 비석 위엔 낯익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 그 말 틀렸어요. 그리움은 죄책감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비석 위에 꽃잎이 흩날렸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은주야 미안하다. 그 말은 여전히 내 귓가에 남아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무겁게 가라앉은 소리. 며칠 후 할인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더 야위어 있었다. 언니나 그만둘게요. 뭘? 그 회사. 이제요. 이젠 언니가 보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할인 씨. 네. 당신 아직도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죠? 네. 그럼 괜찮아요. 적어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니까.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는요? 난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용서 대신 복수를 택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언니는 이제 뭐 할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이제 복수할 대상이 없으니까. 밤이 되자 나는 사무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때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괜찮아?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또 보냈다. 너한테도 쉬는 날이 필요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쉬는 법을 잊은 지 오래야. 며칠 뒤 회사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 대표님 요즘 너무 말라 보이지 않아? 눈빛이 좀 무섭지 않아?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들의 눈엔 내가 괴물로 보이겠지. 맞다. 나는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된 여자였다. 그날 밤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 불빛들 중 하나쯤은 엄마가 보고 있겠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타다 남은 조각. 거기엔 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종이를 하늘로 던졌다. 바람이 그것을 멀리 데려갔다. 어쩌면 그 한 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복수가 끝난 날의 기록들. 그 안엔 미움도 후회도 그리고 약간의 평온도 섞여 있었다. 나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죄는 남았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인간으로 만든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 밖에 있었다. 회사, 복수, 명예. 이젠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그저 숨을 쉬고 하루를 버텼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한지훈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제 그만 좀 싸워라. 누구랑요? 너 자신 말이야.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이제 누구도 미워하지 않잖아. 근데 왜 여전히 칼을 쥐고 있어? 칼이 아니라 방패예요. 세상은 항상 누군가를 찌르잖아요. 그는 웃었다. 그래도 이젠 그 방패 내려놔도 돼. 그날 저녁 우린 오랜만에 술잔을 마주했다. 작은 바, 조용한 재즈 음악, 그리고 둘뿐인 테이블. 은주야. 왜요? 넌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야? 나는 웃었다. 강해진 게 아니라 버텼을 뿐이에요. 버티는 것도 용기야. 그 말에 나는 순간 목이 메었다.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해준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 술이 반쯤 비었을 때 지훈이 물었다. 그 사람 진짜 미워했어? 아버지요? 응, 미워했죠. 근데 나중엔 미워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이젠 그냥 불쌍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용서야. 아니요. 난 아직 그럴 자격 없어요. 은주야, 용서는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더는 미워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며칠 뒤 할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봉투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젠 정말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봄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중 어떤 여자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의 나와 엄마가 떠올랐다. 그때 알았다.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그날 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이 밤에? 밤이니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20분 뒤 우리 둘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은주야,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럼 그냥 살아보자. 복수도 용서도 아닌 그냥 하루.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나한테 제일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오랜 시간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조금씩 변했다. 출근길에 커피 냄새가 반가워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회사 창문을 열면 도시의 바람이 따뜻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복수가 아닌 삶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이 내게 말했다. 은주야, 사랑은 벌 같아. 벌이요? 사랑하면 결국 다치거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게 인간이라서 그래.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럼 나도 벌 좀 받아볼까요? 그는 웃었다. 그래, 그 벌은 달콤할지도 몰라. 밤이 깊어졌다.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창문을 열고 조용히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 속엔 엄마의 향기,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다. 은주야, 너는 내 딸이다. 나는 속삭였다. 알아요, 이제야. 그날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용서는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사랑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봄이 왔다. 길가의 나무마다 새순이 돋고 사람들은 다시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지던 내가 이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일기를 썼다. 복수의 기록이었던 그 노트는 이제 내 삶의 기록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하루에 한 줄도 쓰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글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오늘은 일요일. 오랜만에 사무실이 아닌 카페에서 노트를 펼쳤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놀았다. 펜을 들고 나는 노트의 첫 장에 제목을 적었다. 마지막 편지.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은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딸이었고 가장 강한 여자였다. 하지만 강함은 늘 상처에서 자라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너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건 진실의 일부일 뿐이었지. 진짜 복수는 내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 마음을 이제 돌려줄게. 글을 쓰다 손이 멈췄다. 창밖을 보니 어디선가 벚꽃이 날리고 있었다. 그 꽃잎이 바람에 실려 내 노트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걸 살짝 집어들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부드럽구나. 나는 그렇게 오래 너무 차갑게 살아왔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또 글 써? 응. 제목은 뭔데? 마지막 편지. 그는 웃었다. 마지막이라는 말,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거 알지? 이번엔 진짜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그럼 그 편지 누구한테 쓰는 건데? 나는 펜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나 자신에게요. 지우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그래서 뭐라고 쓸 건데? 잘 살아보자고요. 누굴 용서하지 않아도, 누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게 진짜 끝이겠지. 나는 웃었다. 아니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날 밤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짧게 썼다. 이제야 알겠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사랑은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고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한 줄 흘렀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굳어있던 내 마음이 녹는 소리였다. 며칠 후 나는 회사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제이 크리에이티브를 접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름은 리본 스튜디오. 그 이름엔 의미가 있었다. 다시 태어남. 복수의 끝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 지훈이 물었다. 이름 마음에 들어? 응. 이번엔 무너뜨리는 대신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 사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 며칠 후 나는 할인을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언니, 오랜만이네. 나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아버지 유품 중에 남은 거야.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나.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야 조금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보면 기뻐할 거예요. 그렇겠지. 이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나는 편지를 한 통 써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달빛 아래 그걸 불태웠다. 아버지, 당신의 딸이 이제야 인간이 됩니다. 이제 복수 대신 삶을 살게요. 편지는 천천히 타올랐다. 불빛이 사라지자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새벽 나는 지훈과 함께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하늘은 여명을 품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네. 응. 이제는 시작일 거야. 햇살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의 분노, 미움, 복수, 그리고 죄책감. 모든 게 그 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날 아버지가 떠났다. 그 한 문장에서 시작된 내 이야기는 이제 한 줄로 끝난다.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용서했다.